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전례에 따라 3월 중순에는 파면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 추적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고 73일 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거죠? 네, 헌재는 탄핵소추안 의결 73일 만인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이때 증거조사를 먼저 거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종 의견을 들을 계획인데요. 국회 측은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게 선포됐고 국회 봉쇄 등 국헌 문란 시도도 중대하다며 파면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폭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해 경고성 계엄을 했던 거라며 탄핵소추 기각을 재차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이번 탄핵 심판의 당사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네, 변론 종결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재판을 마친 뒤에는 재판관의 평의를 통해서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데요. 이후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진행하고 결정문을 완성하게 됩니다. 변론 종결 때부터 선고까지 2주가량 걸린 과거 사례가 있는 만큼 다음 달 중순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선고 전 취임한다면 변론을 갱신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일하게 남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제 헌재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증인신문이 이어졌는데 관련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의 정부 인사 탄핵 그리고 예산 삭감 등을 내세우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이유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시 증언대에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경우 비상계엄 당일 위치 추적, 그러니까 체포와 검거 요청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윤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홍 전 차장이 거짓말로 내란과 탄핵 공장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처음으로 탄핵 심판 증인 신문에 나왔지만 형사재판을 이유로 대부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헌재는 지금까지 모두 16명의 증인 신문을 마쳤는데 엇갈린 증언 속에 헌재가 누구의 발언에 무게를 실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헌재에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계엄 선포에는 국무위원 모두가 반대했다고도 말했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언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증인석에 앉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통상적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아끼긴 했지만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성격이었다던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겁니다.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저의 그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제가 하나의 팩트로서. 당시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에서 국무회의를 연 전례가 없었고 개폐의 선언이나 안건 상정 등 관련 절차도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됐다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는 상반된 입장인 건데 다만 적법성이나 위법성에 대해선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국무회의가 아니고 국무위원들의 회의, 만남이지. 통상의 국무회의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어떨 것 같다. 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거에 저희가 이렇게 그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적절치 않지 않냐. 한 총리는 당시 자리에 모인 국무위원들이 모두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도 말했는데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과 배치됩니다. 동의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동의한 분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저녁 8시쯤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가게 됐다며 당시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말라는 당부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체포조 명단이 적힌 메모를 들고 나왔습니다. 체포하라는 이유가 궁금해 잊지 않기 위해 적었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거듭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염혜영 기자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에 가지고 나온 건 계엄 다음 날 복귀에 적은 세 번째 메모였습니다.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체포조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체포조 명단은 모두 3번 적었는데 첫 번째는 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과 통화를 하며 10명에서 12명의 이름을 적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에게 지시해 다시 적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엄 다음 날 보좌관에게 복귀하도록 한 것으로 이후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방첩사 구금시설의 감금 조사 등의 문구를 덧붙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방첩사에서 비상계엄의 기간 동안에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이런 명단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메모를 해서 이름들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메모를 작성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또 보좌관에게 메모를 적게 한 이유 등을 캐물으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홍 전 차장은 오히려 보좌관이 체포조 명단의 존재를 아는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좌관한테 정설 한번 시키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혼자만 가지고 있었고 혼자만 썼다면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해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한 건 간첩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계엄 선포를 다 하고 올라와서 전화를 한 이유는 간첩을 좀 많이 잡아 넣기 위해서 정보를 좀 경찰만 주지 말고 여기다가도 방첩사에도 주고 지원을 좀 해주라는 얘기를 이런 무슨 목적 없는 체포 지시로 해서. YTN 염혜원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 뒤 통화에서 신속하게 잘 끝났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이런 말에 뼈가 있다고 느낀 적은 없다며 질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엄 해제 후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봉식 청장이 초동대처 잘하고 들여보내줘서 신속하게 잘 끝났다 이런 취지는 맞았습니까? 덕분에 신속하게 잘 끝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맞습니다. 경찰이 국회 출입을 완전히 막지 않은 것에 대해 덕분에 신속하게 잘 끝났다는 말을 들었는데 칭찬인지 질책인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헌법재판관도 조 청장이 당시 통화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물었습니다. 조 청장이 윤 대통령 전화를 받은 뒤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과 14분 35초간 통화한 내용을 거듭 확인한 겁니다. 대통령이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상당히 좀 뼈가 있는 말로 알아들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청장을 하냐 이런 얘기를 박현수 국장한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나요? 뼈가 있다는 말은 제가 한 적이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경찰청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면직 절차를 좀 밟아줬으면 좋겠다. 조 청장은 뼈가 있다는 표현은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라며 대통령 질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은 검찰 진술 내용을 제시하며 추궁했지만 조 청장은 거듭 부인했습니다. 피청구인이 치하를 하긴 했지만 증인은 속마음으로는 치하를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질책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뼈 있는 말로 알아들었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그때 그 대통령님이 전화를 제가 직접 새벽이지만 직접 받아서 그렇게 질책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질책하고 그랬으면 제가 좀 많은 다른 생각을 했었을 텐데. 조 청장은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아 질책받은 건 아니라면서 계엄 당시 박안수 사령관으로부터 국회를 셔트해달라는 말을 들은 기억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시작 10여 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아직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며 3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붉은색 넥타이,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했지만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공범 사건과 병합할지 의견을 밝혀달라는 재판부 요구에 대해 병합할 경우 수시로 변론을 분리해야 해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병행 심리가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제시하며 최소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집중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2차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2차 준비 기일 전까지 병합 심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끝나고 곧바로 이어진 구속 취소 신문에서는 구속 기한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이 날선 공방을 벌인 가운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구속 취소 신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직접 준비한 시각 자료를 활용해 공소 제기가 구속 기간 만료 이후 이루어졌다며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체포적부 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할애된 시간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겁니다. 아울러 거대 야당의 폭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붉은색 넥타이에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윤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지 않았습니다. 반면 검찰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이나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는 논리입니다. 또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인 만큼 석방될 땐 공범이나 관련자 회유가 시도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추가 문서가 있다면 10일 안으로 제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문서 검토를 마친 뒤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 만큼 신문 결과가 나오려면 적어도 열흘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4번째 청문회를 엽니다. 특위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76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오늘은 국방부와 군 관련 인사를 대상으로 오는 25일에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행정부 관계자를 중심으로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28일까지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첫 국정협의회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추가 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모았지만 반도체 특별법이나 국민연금 개혁 등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며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의장 그리고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한 차례 무산된 뒤 10여일 만에 열렸습니다. 실질적 성과를 내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그런 국정협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생 현안을 놓고 2시간 가까이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문은 끝내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럼 가장 진전된 의견이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만족스럽지도 못하네요. 대표님 혹시 오늘 합의된 거 있을까요? 네, 대변인들이 발표할 거예요. 주요 의제들 가운데 추경 편성 필요성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추경은 민생 지원과 AI 등 미래 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등은 실무 협의에서 추후 논의키로 해 충돌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과 연금 개혁 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 또다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같이 연금 특위를 만들어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는 제의를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일단 모수 개혁에 합의를 하자라고 그러고.
반도체 특별법 역시 최대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놓고 거듭 이견만 확인한 채 실무 협의로 공을 넘겼습니다. 현행 제도를 어떻게 잘 적절히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고, 그러나 끝내 어쨌든 합의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논의하는 것으로. 현재 공백 상태인 국방부 장관 임명 문제나 국회 통상특위 구성에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다만 국회 윤리특위와 에이펙 특위 구성에 합의했고 기후특위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격인 첫 회담에서부터 큰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었겠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극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향후 실무 협의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어제로 마무리된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 신문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어제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첫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신문이 있었는데 70분간 진행이 됐는데 대통령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석을 했는데 침묵을 지킨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형사재판의 첫 공판이 이루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형사재판의 초입 단계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는 좀 시급성이 떨어진다. 일단 이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지금 이 헌법재판소가 이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강강강으로만 이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10차 변론기일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적부심에도 참석을 했고요. 또한 어제 이 형사재판에도 또다시 출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이 된 상태에서 하루에 3개의 재판을 소화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변론기일을 미뤄달라, 한 달도 아니고 5일만 미뤄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영배 재판관, 이제 그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이죠. 소장 대행이 1시간을 미뤄주겠다. 라고 사실상 저는 조롱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항의 표시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법부에 대한 항의 표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탄핵 심판에 대해서 어떤 항의 차원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하고 그 형사재판에서 대답을 아무 말도 안 하신 거하고 무슨 상관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징계 절차와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어떤 위법성 정도는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작은 혐의라도 유죄로 소명이 되면 거기에 맞게 양형이 결정되고 법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검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형사재판에서는 본인이 변론하기보다는 변호인을 통해서 또 변호인도 어떤 변호를 말로 하는 것보다 의견서 제출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헌재 탄핵 심판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증인으로 나섰는데 대통령이 입정 5분 만에 퇴정하는 그런 이례적인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국무총리와 같은 심판정에 앉아 있는 모습이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건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그러니까 잠깐 5분 동안 그 5분만 듣고 이석을 했다가 다시 홍장원 차장이 증언할 때부터는 제 입장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한덕수 총리와 이 투샷이 잡히는 것이 다소간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모습으로도 비춰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의 관계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총리이자 지금 마지막 총리가 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동거동락을 하면서 3년 동안 많은 정책과 내치와 외치를 함께 공유했던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상계엄이라는 이런 안타까운 사태에 휘말려서 한덕수 총리 역시 탄핵 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간 복잡한 그런 감정들이 밀려왔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감정의 발로로 좀 잠깐 자리를 이석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이 변호인단의 이야기처럼 이 헌법재판이 이제 모든 과정이 이 대중의 중계가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의전서열 1위, 2위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이 피청구인 측과 이 증인석에 앉아서 이렇게 좀 대담을 나누는 것 자체가 좀 대외적으로도 부적절하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박민영 대변인 말에 거의 대부분 동의하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쨌든 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연배가 많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어떤 증언이 안 나왔을 때 좀 설득을 한다거나 뭐 강조를 한다거나 그러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더 안 좋게 비춰질 수도 있고, 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이미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엄과 관련돼서 국무회의 절차에 대해서 절차적, 실체적으로 흠결이 있었다라고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께서 듣고 있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고 국민들 보기에도 좋지 않아 보여서 저는 이석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증인 신문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질의에서 대통령 측은 예산 관련 그리고 야당의 법안 반대 질의를 가장 먼저 했어요. 그동안 뭐 이런 부분은 주장해 왔습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번 헌법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뭐 민주당의 입법 폭거 때문에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을 또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국무위원으로 있었던 한덕수 이상민 장관도 변론기일에 참석해서 같은 맥락에서 행정부가 느꼈던 애로사항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또 내각의 수장으로서 어떤 그 야당의 예산 삭감이라든지 그 국무위원들, 거느리고 있는 국무위원들이 줄탄핵을 당하는 상황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을 몸으로 느꼈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도 이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에 의해서 유사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웠던 점들과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웠던 그런 사례들을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풀어내 주셨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도 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떤 국정에서의 그런 고뇌와 그런 중압감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비상계엄 선포에 어떤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수의 일방적 폭주는 민주주의의 기본은 아니다라는 답변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민주주의의 기본은 사실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데, 그 문제 해결이 안 됐을 때, 하지만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의회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누가 다수당인지 누가 소수당인지를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수결의 원칙이 상당히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야당으로서는 국민들의 민심을 받들어서 야당으로서의 견제라는 역할을 한 것이고요. 또 그 견제가 어쩔 때는 과도할 수도 있다고 할지언정, 그런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다느니 탄핵을 했다느니 그런 이유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미 알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측도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경제수석하고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한 번도 협의를 안 하셨던 건지, 사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성되지도 않은 예산에 대해서 삭감됐다고 주장하는 것도 말이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그러한 어떤 예산과 어떤 탄핵 문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엄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가 이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뤄졌는데 통상적인 회의가 아니었다라고 이제 한덕수 총리는 얘기를 하면서도 이거를 개인이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약간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제 뭐 듣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명쾌하게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절차적, 실체적으로 흠결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국무회의가 윤석열 정부에서 한두 번 열린 게 아니라 50차례 이상 열렸잖아요. 그러면 50차례 이상 열렸을 때 했던 의식이나 어떤 절차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뭐 국방부에서 비상회의를 개최해서 비상요건을 확인한 다음에 그게 국무회의로 넘어가고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도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민망한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말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말리지 못했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국무회의에 어떤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체포 명단이 담긴 메모가 쟁점이었는데
실물을 가져와서 적극적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의혹이 좀 풀렸다고 보시나요? 일단 또 한덕수 총리 관련해서 잠깐만 반박을 좀 드리자면 네. 그 경제수석이 예산 삭감 관련해서 논의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예산 삭감이 이 비상계엄과 결부시켜서 보고 드린 적은 없다. 이렇게 증언했다는 점 제가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도록 하겠고요. 네. 또한 이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죠. 또 위법성에 대한 주장을 펼친 것은 아니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이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국무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최종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라고 하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네. 그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메모지가 4개를 넘어서 5개까지 되었다라고 지금 비판들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그 원래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잘못 적어서 제대로 알아보기가 어려운 저 메모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네. 이에 대해서 보좌관에게 지시를 해서 2번째, 3번째 메모가 제작성이 된 것이고요. 정서를 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본인이 가필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메모지를 박선원 의원이 공개를 했었는데 네. 그 근래 언론에 출연해서 또 보여준 증거 자료에 따르면 그 위에도 체포인 명단이 6명 정도가 추가된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메모라는 것이 그 순간의 그 순간의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적시를 해야 증거로서의 의미가 있는 건데 이렇게 사후적으로 기억을 살려서 지속적으로 가필하고 변모한 이 메모가 과연 증거로서의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 의구심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네. 홍장원 이 차장이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검찰에 진술을 할 때는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어떤 사람과 통화를 했는지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자기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와서 그런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그와 같은 사실들도 전부 다 사실과 달랐다라는 게 증명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어제 또 이에 대해서 당시에 입원을 했었고 투약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진술을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의 진술을 과연 믿고 이 혐의를 인정할 수가 있나? 그런 의구심들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또 국민의힘에서는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홍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이 논란이 될 일은 아니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답변을 지금 이 시점에 그걸 왜 공개를 하느냐 이제 네.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홍장원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함에 있어서 시기가 중요한가요? 시기를 따진다라고 하면 이 10차 변론기일에 재차 참석하는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적확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의 이 화법 자체가 좀 다소간 이 정치적으로 횡설수설하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의 어떤 CCTV와 실제 통화 그 기록이 일치하지 않자 시간은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조태용 원장과 제대로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발생하자 제대로 보고를 하진 않았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다음 홍장원 차장이 7차례 제3자를 통해서 청탁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의혹들이 불거지자 100번 양보해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하면서 말끝을 흐리고 지금 좀 비슷한 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홍장원 차장이 지금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좀 자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이 명단을 왜 기억해야 되냐,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해 보이는 것이지만 이게 결정적인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누군가에게 했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혼자였다면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홍장원 외에도 조지혁 경찰청장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6차례 통화를 하면서 포고령 1호에 기반해가지고 국회의원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00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여인영 방첩 사령관이 어쨌든 간에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정치인들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을 했잖아요. 이것은 방첩사가 체포를 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방사도 만약에 정치인을 체포해가지고 오면 어디에 가둬둘 것인가, 과천 비온 벙커인가 아니면 용인에 있는 미국 군사경찰 대대인가, 이거 다 드러나고 있는데 굳이 뭐 홍장원 차장까지 더해지나 더해지지 않으나 저는 이게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지시에 대한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이 홍장원 차장의 메모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진실 공방을 벌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본질을 흐리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여인영 반처 사령관이 작전 통이기 때문에 수사를 잘 모른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됐다라고 사실관계는 인정하셨습니다. 다만 본인이 끝까지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건 차후 재판관들이 정황적인 요소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 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와 조태용 국정원장이 나눈 것으로 알려지는 문자에 관한 언급도 했는데요. 대국민 담화 이후에 개인 휴대전화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내용이 어떤 건지 나도 궁금하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 같으면 이런 말 자체를 안 꺼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명쾌한 주장이 없고 그 주장에 따른 근거가 없잖아요. 그냥 나도 궁금하다라는 그냥 의문일 뿐인 거예요. 뭐 궁금하기는 다 같이 궁금하죠. 하지만 김건희 여사와 조태용 국정원장은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는 AI급의 기억력을 요구하면서 본인은 당시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그것도 대통령의 배우자한테 문자가 왔는데 본인의 말처럼 그게 이례적인 일도 아닌데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좀 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첨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네, 사실 뭐 AI처럼 답변하다가 이제 와서 그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횡설설하는 쪽은 바로 홍장원 차장이다.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 박선원 의원이 그 메모를 핵심적인 증거라고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증거가 기각될 것으로 보이자 핵심적인 증거가 아니다. 이런 주장 자체가 좀 민주당의 자기모순적인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조지호 청장의 주장도 검찰 조서에 적시된 물증이 아닌 그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혐의를 단정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고, 또 네. 홍장원 차장이 체포조 명단도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여인영 사령관에게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작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유가 아니 뭐 미친 뭐라고 할 정도로 이 어떤 지시를 불이행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으면서 왜 굳이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까지 했냐라고 묻자 그저 궁금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저는 본인이 해임당한 것에 대한 보복성 폭로전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아까 잡아들이라고 한 대상 역시 제가 재차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대공수사권을 돌려주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아니라 간첩 수사를 원활하게 해라, 이 얘기를 한 것이고, 대통령도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국회의원 체포를 이야기한 거라면 체포 능력이 있는 곳에 이야기를 하지 왜 국정원의 원장도 아니고 차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겠느냐. 저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훨씬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증인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이 나왔는데 지난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이 공개한 검찰 진술 조서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6차례나 전화하면서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서에는 사실대로 진술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어떤 진술에 있어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당일날 비상계엄이 있기 3시간 반 전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대통령 안가로 가서 대통령에게 문건을 받습니다. 그 문건에는 언론사라든지 아니면 여론조사 꽃과 관련된 어떤 체포 지시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던 것이고, 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6번의 전화를 받으면서 대통령에게 국회의원을 체포해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것은 불법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계엄이 해제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자마자 출입을 원활하게 통제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셨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대로 따른다고 하면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2차례의 통화가 더 있었는데 그 통화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를 봉쇄를 해제하라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지혁 경찰청장이 말하는 국회 통제를 해제한 것은 네. 현장에서 경찰들이 아니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된데 우리가 계속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어떤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제를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빨리 끝날 계엄이다.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병력을 투입했다. 그리고 경찰이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지 않았다라는 것은 조금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 선망 증상이 없었느냐 이런 질문도 물어보더라고요. 이 조사 당시에 어떤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신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의도를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국조특위에 증인 출석을 했을 때 그 조지호 청장에게 정청래 이제 의원도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면 왜 체포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지호 청장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구현된 바가 없다. 전 이 부분이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도 진술이 조금 바뀌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통화 목록은 6차례가 아니라 2차례다. 자신의 기억으로는 한 차례로 기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의 통화가 질책성이 아니라 신속하게 잘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검찰 조서와는 다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선망 증상을 이야기한 것도 조지호 청장이 지금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10차례 조사에 응했는데 그중에 8차례를 병원에서 누워서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홍장원 차장은 잘 모르겠지만 조지호 청장은 분명한 심신미약 상태가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나왔던 진술들을 100% 신뢰할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윤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선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헌재가 이제 다음 주 최후 변론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 윤 대통령 측에 좀 유해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곽종근 사령관과 홍장원 차장 그리고 이 조지호 청장의 진술 조서 3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앞선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김태현 단장과의 어떤 그 회유 의혹으로부터 곽종근 사령관의 그런 진술의 신빙성은 굉장히 떨어진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홍장원 차장은 본인이 최초에 진술한 내용과 증인 출석해서 이야기한 내용, 언론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변론기일 때 이야기한 내용이 총체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윤 대통령 측에 이 대공수사권을 돌려줄 테니 간첩 수사를 하라고 했다라는 주장에 일관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마지막으로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도 이게 검찰의 이 증거 조서만 가지고는 검찰 조서만 가지고는 이 행위를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윤 대통령이 정말 경고성 계엄을 한 것이지 이것이 뭔가 국회를 진짜 봉쇄를 하고 차단할 체포조를 운영할 의도가 없었고 그런 실현도 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마지막으로 확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국민변호인단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야당이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아쉬운 대목이 많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임무가 방금 말씀하셨던 저 메시지는 맞습니다. 그러면 저 메시지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국정 운영을 잘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그 비상계엄 자체 요건도 성립되지 않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국민들께 조금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고 오히려 저런 메시지를 낸 것은 아직도 이제 보수층의 지지자를 좀 결집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달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검거된 시위대 가운데 63명이 우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봤더니 경찰을 모욕하면서 폭행하거나 편의점에서 기름을 구입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심각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 서부지방법원 일대는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법원에 침입한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하고 물건을 때려 부수며 판사실을 뒤지고 다녔고 119 영명이다. 119 영명이야 이제. 나와봐. 전문가해. 공수처 차량은 인파에 가로막힌 채 부서졌습니다. 펑크래! 펑크래!
검찰은 지난 10일 당시 폭력 사태 관련 피의자 가운데 63명을 먼저 재판에 넘겼는데 YTN이 확보한 이들의 공소장에는 당시에 심각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관 50여 명이 다치고 이 가운데 7명은 중상을 입은 가운데 공소장에는 한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 짖으라면 짖고 물라면 무는 존재라며 모욕하고 얼굴을 폭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법원에 불을 지르려고 한 10대 남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 7층까지 들어갔다 나온 뒤 근처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2병을 구입해 법원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침입자에게 건물 안에 기름을 뿌리게 한 뒤 종이에 불을 붙여 던졌지만 불이 옮겨 붙지 않아 실패했는데 당시 건물에는 당직을 서던 공무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에도 판사실 도어락을 부수고 CCTV 모니터를 잡아 뜯는 등의 기물 파손과 가방으로 기자의 머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공소장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기소된 63명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0일 시작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어젯밤 30대 남성이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여러 대에 잇따라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남성은 육군 장교 교육생으로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던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차량 통행이 통제된 고속도로에 파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호남 고속도로 논산 방향 대전 유성 분기점 근처에서 35살 남성이 차량 10여 대에 잇따라 치여 숨졌습니다. 남성은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고 고속도로 노면에 들어 누운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블랙박스 확인했을 때는 그냥 1, 2차로 사이에 누워 있었던 걸로만 나와 있어요. 걸어가고 그런 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발견 당시 남성은 군번줄을 메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육군 장교 교육생 신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근처 국도를 통해 걸어서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변 CCTV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전북 고창에선 목조 주택에서 불이 나 40대 여성 주민이 숨지고 50대 남편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은 집 전체를 모두 태웠는데 소방은 아궁이에서 불씨가 튄 것 같다는 남편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에선 조미료 공장에서 불이 나 재산 피해가 났는데 소방은 전동 공구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신축 아파트가 누수 등 각종 하자로 부실 시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입주가 2달 넘게 지연되면서 시공사와 입주민 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아파트 사전 점검일. 수돗물을 틀자 검은 물체가 꿈틀거립니다. 싱크대 배수등에 숨어있던 박쥐가 물 세례에 놀라 잠에서 깨어난 겁니다. 지하 주차장 천장 곳곳에선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1,1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사전 점검 과정에서 누수와 균열 등 7만 건 이상의 하자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첫 아이 가졌을 때만큼이나 이제 좀 기다려왔던 아파트였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많이 좋았었는데 이제 막상 사전 점검 이제 왔을 때부터는 눈물이 좀 많이 났습니다. 참다 못한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부실 시공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어야 할 입주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그 누수를 아니면 하자를 잡아달라는 그 부분을 아직까지 이행을 못 해주고 있어서 시공사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보수공사를 최대한 빨리 끝낸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집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모텔에서 생활을 하는데 용인시는 하자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며 시공사에 책임 있는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우리 용인 특례시에서는 부실 아파트는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입장을 여러 번 밝혔는데 정말 실행을 통해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시공사인 경남기업은 SM그룹 산하 건설사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76위에 자리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최근 한파에 얼어붙은 강 위를 차량이 질주하는 영상이 SNS에서 화제였습니다. 한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제작해 올린 영상이었는데요. 안전을 위해 구급차와 경찰이 대기했고 사전에 협조와 허가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시청자 제보를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어붙은 강 위를 질주하는 차량. 눈보라를 휘날리며 빙판 위를 내달립니다. 한 외국인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제작해 개인 SNS에 올린 영상. 하지만 영상을 찍은 곳은 안전사고 위험이 커 빙판 위 사람 출입이 금지된 곳입니다. 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고 관련 플래카드도 걸렸습니다. 이 차량이 빙판 위를 질주한 곳입니다. 아직도 얼음이 단단하게 얼어있긴 하지만 안전사고 위험을 완전히 지우기에는 어렵습니다. 위험해 보이는 모습에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신고했고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나도 해도 되나? 누구나 막 가서 하게 되면 막 사고 나고 그러면 또 막 경찰들 가고 소방관들 가고 인사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어린애들이 또 보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SNS 해당 게시물에 누군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사전에 필요한 협조와 허가를 받아 진행했고 안전을 위해 구급차와 경찰이 대기했다는 답글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는 사고 위험 지역이라 허가를 내줄 수도 없고 내주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그걸 해줄 리가 없죠. 들어가는 것도 나오라 할 판이에요. 119 역시 마찬가지. 사고 위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는 겁니다. 영상 초반부에 경찰과 소방 차량이 나와 마치 처음부터 대기하고 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촬영을 모두 마친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데까지 저희 소방하고 경찰이 쫓아나가면 진짜 국민들 말씀대로 위급한 상황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얼어붙은 강위를 차량으로 달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자치단체와 소방당국은 해빙기가 시작돼 사고 위험이 크다며 호기심에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건축왕이 또 다른 전세 사기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적용된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사기 목적으로 결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148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인천 건축왕 남모 씨가 또 다른 사기 횡령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 일당의 범행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고 전세 시장의 신뢰를 저하하는 등 피해가 큰데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배상을 받은 점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 사이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2,700여 채를 사들여 임차인 372명의 전세 보증금 30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2018년 1월 강원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의 공사 대금 등 117억 원 정도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국내 전세 사기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남 씨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이들이 전세 사기 목적으로 결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남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등 공범 30명 가운데 절반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당한 피해에 비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피해자 가운데 4명이 스스로 세상을 떠난 가운데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며 선구제 후 회수 방식의 전세 사기 특별법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전세 사기는 그 유형이나 여러 가지 그 면들이 담을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범죄단체로 주장을 했던 것인데 아무래도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앞서 결심 공판에서 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의 차이가 크다며 법원으로부터 판결 통지서를 받은 뒤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유튜버 구제혁이 쯔양에 대한 공갈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구제혁이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질타했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혁 이준희 씨가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쯔양님한테 미안한 거 1도 없습니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미안합니까? 대답하세요. 그런 식으로 취재를 하니까.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석방 상태였던 이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공갈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크로커다일은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의 사생활을 빌미로 경제적 이득을 얻자는 얘기를 나눴다며 특히 서로에게 크게 가라, 미래에 뒷돈을 많이 받아 부자가 되자 등 격려하면서 경각심이 흐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법정에서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는 쯔양의 개인사를 빌미 삼아 자문료 명목으로 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쯔양 측은 예상한 대로 판결이 나왔다면서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수서고속철도 SRT 운영사 SR은 올해 설 명절 승차권 예매 기간에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 9명을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SR이 예매에 불법 매크로를 쓴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한 건 처음입니다. 수사 의뢰된 9명은 설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2일까지 SR 홈페이지에 모두 6,400만 건에 달하는 불법 매크로 의심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개인당 최소 100만 건 이상을 시도했고 가장 많은 한 명의 회수는 3,100만 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당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적발한 암표거래 의심 사례 182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세청이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코빗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어제 업비트와 코빗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통상 외국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의 세금 문제나 역외 탈세 문제 등을 조사합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을 넘는 탈세 행위를 추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요즘 장 보러 가면 제철 과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딸기나 귤값이 비싸죠. 이런 금딸기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생산자 물가는 17개월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제철 맞은 딸기가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만 선뜻 손이 가질 않습니다. 금딸기로 불릴 만큼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제철 과일인데 딸기 값은 아직 많이 비싼 것 같아요. 예전에는 딸기를 막 2박스 사왔으면 요즘에 한 박스? 약간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막 동생이랑 같이 먹을 때면은 막 적게 먹으라고 아껴 먹으라고 하고. 실제로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한 딸기 가격은 직전 달보다 57% 넘게 폭등했습니다. 감귤과 멸치, 오징어 등 많이 오른 품목들과 비교해도 딸기 오름폭은 단연 눈에 띕니다. 1월 농림수산품 가격은 전월 대비 4.0% 상승했는데요. 딸기 등의 채소나 감귤과 같은 과실 등의 농산물이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공급 물량 감소의 영향으로 상승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농림수산품과 함께 생산자 물가를 끌어올린 건 공산품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탄과 석유 제품이 4%나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1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120을 넘어섰습니다. 석 달째 올랐는데 오름폭으로 보면 17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달 들어 국제유가와 환율이 다소 내리긴 했지만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한두 달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장바구니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국제 금값이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런던 금시장에서 금 현물 가격은 장중 온스당 2,954.91달러로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 선호 자금이 지속적으로 금 시장으로 유입되며 국제 금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최고가 경신은 올해 들어서만 10번째입니다.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국제 금 가격은 10% 이상 꾸준하게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저가 밀어내기를 이어온 중국산 철강 후판에 최대 38%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탄소강과 그 밖의 합금강, 열연강판 후판 제품을 예비 조사한 결과 덤핑 사실과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추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본조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잠정 덤핑 방지 관세 27.91%에서 38.02%의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중국의 밀어내기식 저가 수출이 경제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고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 한국 정부도 적극적인 무역 구제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결과에 철강업계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반겼으나 후판을 사용해 선박을 짓는 조선업계는 덤핑 관세로 전체적인 철강 가격이 상승해 원가 경쟁력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호무역 빗장을 채운 미국과 달리 중국은 대외 개방을 확대하겠다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시범 사업으로 서비스업 분야를 거론해 한류 제한령도 풀릴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당국이 올해 외국인 투자 안정 실행 방안을 내놨습니다. 금융, 통신, 의료, 관광, 문화 등 서비스업 분야의 문을 활짝 열겠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2023년 제로 코로나 폐지 이후에도 27%나 줄어든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에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推动国家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工作的提速加力，进一步压减市场准入负面清单事项。 늘 해왔던 말이지만 미국과 관세 전쟁 국면 속에 립 서비스로 그치지 않을 거란 기대가 높습니다. 보호무역 빗장을 채운 미국과 달리 중국 시장은 세계에 열려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8년 만에 한류 제한령 해제설까지 돌면서 관련 주가가 들썩였습니다. 오는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계획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예상되는 만큼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앞서 방중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 주석을 만났을 때도 한류 재개방을 시사하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要增进人文交流，加强人民之间的友好感情。双方要相互支持，今明两年分别举办亚太经合组织领导人非正式会议。 그러나 극우파의 반중 여론 자극과 우리 정부의 중국 AI 챗봇, 딥시크 차단 등 불씨는 여전합니다. 트럼프 2기 첫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선 타이완의 국제기구 참여를 공동성명에 담아 중국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은 한안령 자체가 없었던 만큼 풀 것도 없다는 입장인데다 현지의 한류 선호도가 예전만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전례에 따라 3월 중순에는 파면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 투쟁기자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고 73일 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거죠? 네, 헌재는 탄핵소추안 의결 73일 만인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이때 증거조사를 먼저 거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종 의견을 들을 계획인데요. 국회 측은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게 선포됐고 국회 봉쇄 시도 등 국헌 문란도 중대하다며 파면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폭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해 경고성 계엄을 했던 거라며 탄핵소추 기각을 재차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이번 탄핵 심판의 당사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네, 변론 종결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재판을 마친 뒤에는 재판관의 평의를 통해서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데요. 이후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진행하고 결정문을 완성하게 됩니다. 변론 종결 때부터 선고까지 2주가량 걸린 과거 사례가 있는 만큼 다음 달 중순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선고 전 취임한다면 변론을 갱신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일하게 남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증인신문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의 정부 인사탄핵 그리고 예산 삭감 등을 내세우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이유에 대해 심을 실어줬습니다. 다시 증언대에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경우 비상계엄 당일 위치 추적, 그러니까 체포와 검거 요청을 받은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윤 대통령은 직접 나서 홍 전 차장이 거짓말로 내란과 탄핵 공작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처음으로 탄핵 심판 증인신문에 나왔지만 형사재판을 이유로 대부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헌재는 지금까지 모두 16명의 증인신문을 마쳤는데요. 엇갈린 증언 속에 헌재가 누구의 발언에 무게를 실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에 앞서 착석 5분 만에 법정을 떠났습니다. 같은 심판정에서 총리 증언을 지켜보는 모습이 부적절하다고 밝히면서 두 사람의 대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오후 3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 재판장에 출석 확인 뒤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고 자리에서 일어나 심판정을 나섭니다. 구치소 복귀 관측도 나왔지만 증인으로 나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면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리를 뜬 겁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한 총리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에 앞서 윤 대통령 퇴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께서 같은 심판정에 앉아 계시고 총리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시는 모습이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윤 변호사는 이어 변호인들하고만 상의하고 퇴정한 데 대해서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9차 변론에서 변론 시작 직전 헌재를 떠나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것과 달리 이번엔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난 뒤인 오후 5시 10분쯤 심판정으로 복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 출석에 앞서 오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신문에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전과 오후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머리를 가지런히 빗어넘긴 모습으로 변론기일 출석을 이어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진술과 CCTV에 나타난 동선이 서로 다르다면서 증언 신빙성을 다시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 정치인 체포 명단을 전해 들어 메모로 남긴 건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증인 출석이 예정된 홍장원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계엄 당일 CCTV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밤 10시 56분쯤 홍 전 차장을 태운 차량이
공관을 빠져나가는 모습과 2분 뒤 본청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이에 여당은 홍 전 차장이 밤 11시 6분쯤 국정원 공관 앞 공터에서 체포조 명단을 메모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앞선 진술이 영상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 역시 이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바깥에서 메모를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추운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장소를 혼동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홍 전 차장은 수사기관 진술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시 기억을 정리해보니 첫 통화 때는 정확한 체포 대상을 듣지 못했고 8분 뒤인 밤 11시 6분 사무실에서 통화하며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 명단을 받아 적은 것은 23시 06분에 사무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첫 통화는 사무실이 아니라 공터에서 이뤄진 것 같다고 거듭 진술했는데 국회 측은 유리한 일부 정보만 선별적으로 공개한 거라면서 CCTV상 시각과 실제 시각 사이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계엄에 투입된 군 지휘관들을 상대로 한 진술 회유 의혹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애초 야당 의원들에게 의혹이 집중됐는데 이번엔 야당 측에서 여당이 인사청탁을 받고 거래를 주고받았을 거라며 맞불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여당은 말 조심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야당은 여당 소속인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최근 김현태 707 특임단장으로부터 민주당에 완전히 이용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면담 자리를 집중 파고들었습니다. 김 단장이 이 과정에서 성 위원장에게 해외 파병 부대장으로 보내달라고 인사청탁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회유 판단에 거래가 있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외 파병 부대장으로 해외 도피를 지금 시도하고 있으면서 위원장께 청탁을 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적 없어요? 성 위원장은 당시 만난 내용을 모두 공개할 테니 만약 사실이 아니면 책임질 수 있느냐며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라고 맞받았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녹음을 다 풀어서 그런 얘기 없으면 책임질 거예요?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누가 밀실에서 만나요? 여당은 또 야당의 곽종군 전 특전사령관 회유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자신 유튜브에 곽 전 사령관을 출연시킨 데다 박봉계 의원이 끝까지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며 명백한 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 대주겠다. 이게 회유가 아니고 뭡니까? 정확한 회유의 정황이 있고 가스라이팅한 정황의 증거가 있는데. 이에 김병주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숨어 회의장에서 말하지 말고 기자회견을 하라며 그러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자회견 하세요. 그럼 내가 법적으로 고소 고발을 할 테니까 그렇게 비겁하게 치졸하게 하지 마세요. 야당은 김현태 단장이 계엄 당시 챙긴 케이블타이 용도를 두고도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여당은 법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반발하며 회의가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YTN 정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재판이 끝나고 곧바로 이어진 구속 취소 신문에서는 구속 기한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신문기일에서 검찰이 구속 기한이 끝난 시점에 기소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진행했고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도 위법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이 형사소송법이나 법원 판단에 반한다며 구속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 관할이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이미 체포적부심과 구속심사 등에서 사법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문서가 있다면 10일 안으로 제출해달라며 검토를 마친 뒤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겠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형사소송법 제93조에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유 없음을 이유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취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전에는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김 전 장관의 혐의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김상민 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지원하면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명태균 씨는 어제 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명 씨는 김 여사와 김 전 의원과 통화해서 경남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통화는 지난해 2월 18일 김 여사가 김 전 의원과 텔레그램을 통해 통화를 나눈 다음 날인 2월 19일에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도 김 여사와 김 전 의원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통화 내용을 김 여사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1일 이준석 천하람 의원과 김 전 의원과 명 씨 등의 이른바 7불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달 들어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지만 하루 평균 수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35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일한 날인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대비 2.7% 감소했습니다. 수출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22.1%, 승용차가 40.3%, 자동차 부품이 9.1% 증가한 반면 석유 제품은 9.7%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345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7.7% 증가했고 이로써 무역 수지는 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월별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1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지난달 그 흐름이 멈췄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는 25일 변론 종결을 끝으로 선고가 이뤄지는데요. 이후 어떤 절차들을 거치는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드디어 끝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최종 변론이 잡혔는데 탄핵 선고 시점도 사실상 확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탄핵 선고 시점도 현재 어느 정도 기간 후에 이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어제 10차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일에서 이 다음 기일 2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11차 변론기일을 진행을 하고 이 변론기일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는 이 최종 변론기일을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 최종 변론기일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는 선고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 과거의 이 탄핵 사건들의 이 선고 기간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예상한 것이 이제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 사실상 탄핵 선고 시점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자, 11차 변론기 기준으로 보면 이게 73일 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5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81일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두 전 대통령에 비하면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윤 대통령의 사안이 쟁점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7차까지 변론기일이 있었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17차까지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한 개의 사실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이 관계가 직접적으로 없는 사실관계들이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더 기일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사실관계는 이 계엄 당일에 있었던 일에 관한 이 당일의 일과 그
전후 사정을 파악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기일이 덜 잡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예. 지금 현재 11차 기일로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1차 기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부분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이렇게 의견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10차 변론 기일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인 바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자,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했던 그 조서에 대해서는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말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대통령 측에서 보면 유리한 증언을 끌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일단 어제 조지호 청장이 결국 마지막 증인 신문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답변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지호 청장에게 묻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가 이 국회에 출동했던 이 경찰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출동을 했던 것이냐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이 체포조와 관련해서 어떠한 뭐 체포조를 지원하는 인력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명단을 봤다든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 관련해서 이 검찰 진술 조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진술 조서에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 본인의 기재 내용이 그 본인의 그 이야기와 동일하다라는 취지로 답변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은 윤 대통령 측에 조금 불리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 것이 있고 다만 윤 대통령 측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이 계엄 해제 이후에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화했을 당시에 이 협조해준 덕분에 빨리 잘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회 측은 이것이 질책성으로 아무래도 이 부분이 실제로 잘 끝났기 때문에 잘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했다라는 취지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본인은 질책성은 아니었다라고 느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각 재판관들이 이 부분 증인신문의 내용과 이 나머지 사실관계들을 다 종합을 했을 때 어떻게 사실관계 인정할 것인지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 변론인 11차 기일에는 이제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증인신문은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종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제 기일에서 이 윤 대통령 측에서 이 한 번 더 의견을 냈던 부분이 이 서버 감정 이 관한 부분, 그 부분 기각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냈었고 또 한 가지가 이 투표관리사무원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일단 오늘 그 평의에서 다시 한번 평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변수로 남아있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계속해서 기각을 했던 그런 신청들이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여서 그렇기 때문에 다음 기일이 아무래도 최종 변론 기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총 10번의 변론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주요 내용을 짧게나마 좀 종합해보면 좋겠는데 변론 준비 기일은 2번, 변론 기일은 총 11번, 증인신문 16명 이렇게 종합해볼 수 있겠죠. 주요 내용 좀 짧게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이 변론 준비 기일 같은 경우에는 이 쟁점을 정리하는 단계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론 기일부터 증인신문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증인신문 자체는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조서가 작성된 사람들을 대부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조서의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절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6명의 증인들이 나왔는데 이 누군가는 윤 대통령 측의 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한 증인들이 있었고 또 누군가는 국회 측 주장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답변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 이제 결국에는 재판관들이 각각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 이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 봤던 것은 증인들에 대한 각각의 답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증인신문에 대해서도 이 사람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를 이 사람의 이 자신의 이야기 간에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그리고 다른 증인들과 이야기가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또 객관적 물증과 또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신빙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런 증인신문들, 그 증언들만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다른 객관적 물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더 유효한 증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하는 과정이고 다만 현재 이 증인신문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관들은 전체적인 기록 전체를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도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예. 자, 재판을 마치게 되면 선고 절차에 들어가는데 통상 2주 정도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예, 일단은 이 최종 변론기일 이후에 그 2주 정도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한 10일에서 14일 정도씩 기한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이번에도 한 그 정도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결국에는 재판관들이 각각 본인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각각이 자신의 의견을 이제 비치게 되는데 그것이 어느 쪽이 다수 의견이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탄핵 같은 경우에는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을 하면 탄핵이 인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다수 의견이 어느 쪽으로 이제 더 많을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어서 이 재판관들이 각각 이 의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심 재판관부터 우선은 이 의견을 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후임 재판관들 이 순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개진을 하는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에 대해서 표결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결을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결정문에는 다수 의견뿐만이 아니라 소수 의견, 뭐 보충 의견이라든지 뭐 반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기재가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리고 나서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부분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저희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자, 선고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중도에 취임하게 될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자, 변수가 될 가능성 경우의 수를 좀 짚어주실까요?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이 선고 전에 그 임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됐을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을 이 선고에 참여시킬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선고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이 변론 중에는 갱신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야 되는 것이 있고 이 변론이 종결된 다음에 이 선고 전에는 그렇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이라도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고 그 기간에 만약 그 참여를 전제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갱신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변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임명을 한다면 또 참여 여부도 결정해야 하고 그리고 선고에 참여를 한다면 또 변론 갱신 절차가 걸리기 때문에 선고 시점이 좀 늦춰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도 열렸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었는데 여기에는 13분 소요가 됐고 곧바로 이어진 구속 취소 심사에서는 57분이 걸렸습니다. 자,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지만 어떤 발언은 내놓지 않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이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첫 형사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것은 이 형사 재판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그리고 어떤 증거들을 제출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어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이번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직 기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검토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이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게 진행이 됐던 것 같고 이 구속 취소 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취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같은 날 신문을 하겠다라고 이제 통지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 어제 신문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도 여러 가지 사실을 이 법원에 개진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57분에 조금 더 긴 시간이 걸렸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출석은 했지만 직접 발언을 하지 않은 이 경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아마 어제 윤 대통령이 출석한 이유가 만약이라도 재판부에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발언을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재판부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구속 취소 관련 어떤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 아무래도 이 구속 취소 자체에 대해서 지금 변호인단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절차적인 부분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 가장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이 필요가 없다라고 아마 윤 대통령 측 그리고 법원 측이 다 동일하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어제 검찰 측이 내란 재판 병합과 관련해서 병합 대신 병행 심리를 요청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병합과 병행 심리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이 윤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공동 혐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조지호 청장 이런 사건들이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여러 명의 피고인의 이 사건들을 하나의 사건처럼 묶어서 진행하는 것을 병합 심리라고 하는 것이고 예. 이 병행 심리라는 것은 이 각각의 사건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을 병행 심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병합 심리를 했을 때는 이 각각의 이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때는 쟁점이 적은 피고인은 빨리 사건이 종료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병합심리는 전체 사건이 다 같이 종료가 되는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검찰 측에서는 병합심리보다는 병행심리 쪽을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병합심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다음 준비기일 때 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한 달 만에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고 물가 안정 등 경제 성과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황금기를 열겠다며 야심차게 백악관에 재입성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50% 수준이던 지지율은 한 달 사이 40%대 중반으로 내려앉았습니다. CNN과 워싱턴 포스트 조사 모두 반대가 찬성 여론을 넘어섰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 간의 온도차가 극명해 각각 90% 수준의 지지와 반대 의견을 보였지만 중도층에서 37대 58%로 반대 여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에는 57%가 그렇다고 답해 일론 머스크를 앞세운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부정적인 여론을 증명했습니다. Everybody that was all for Trump and now they're turned off by him. Like, what did you think he was gonna do? You know, he's a billionaire. Now we got other countries being like, we don't want to, work with America. We have Canada being like, we're going to shut off the power. 트럼프를 대선 승리로 이끈 물가 인하 약속도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62%가 물가 인하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특히 공화당 지지자 51%도 물가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트럼프의 전방위적 관세 정책이 물가를 올릴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And I think people are starting to think about Trumpflation, where so many of his actions are going to drive up the costs of basically everything, which is certainly not what he campaigned on doing. 워싱턴 포스트는 취임 한 달 만에 40%대 중반으로 떨어진 트럼프 지지율은 허니문 기간이 조기에 끝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사설에서 썼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미국을 찾은 통상 당국자가 미 정부 관계자와 의회, 싱크탱크 전문가들을 만나 한국이 상호 관세나 철강, 알루미늄 등 제반 관세 조치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산업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지난 17일부터 3박 4일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백악관과 상무부, 무역 대표부 등 정부 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이같이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미국 경제 기여도를 설명하고 한미 FTA에 따라 양국 간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이미 철폐되었음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조만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과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을 방문한 키스 켈로그 미국 대통령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와 회동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켈로그 특사는 현지 시간 20일 수도 키이우에서 만나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과 포로 송환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회담 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켈로그 특사와 좋은 논의를 했다며 건설적인 투자 안보 협정을 만들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공동 기자회견이 미국 측의 요청으로 취소돼 미국의 공감을 얻은 뚜렷한 성과는 없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 선거를 거부하는 독재자라고 비판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베를린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17이 다음 주 개봉합니다. 봉 감독은 악당 캐릭터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영감을 얻은 게 아니냐는 추측에 영화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게 신기하지만 촬영은 그 전이라고 웃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Why aren't you dead? Multiples. 위험한 인물이 버려지고 또 버려지고 서류 출력하듯 태어나길 반복하는 소모인간 미키. 우주행성 개척에 투입된 미키가 사랑하고 좌절하고 또 이겨내는 여정을 그립니다.
할리우드 유명 배우들이 출연한 SF 영화지만 공 감독 특유의 짠내 나는 휴머니즘이 녹아 있습니다. 너무 착하지만 찐따 같은 청년인데,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슈퍼히어로나 특수한 뭐 천재적인 두뇌나 뭐 무슨 능력을 가진 사람을 출력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작품 속 독재자 캐릭터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풍자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연기한 배우와 감독 모두 이를 부인했습니다. We didn't want him to be anyone in particular, and we wanted him to be everyone. He's an archetypal petty dictator. 저도 신기하고요. 근데 어느 또 미국 분은 혹시 그 작년에 그 사건 후에 뭔가 일부 재촬영해서 넣은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것도 전혀 100% 없습니다. 데뷔작 플란다스에게보다 200배 넘는 예산이 투입된 대작이지만 공 감독은 그저 찍고 싶은 이야기를 찍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점점 더 큰 재산을 영화를 찍어야지라는 목표 같은 것도 전혀 없고요. 언제나 찍고 싶은 스토리와 찍고 싶은 인물이나 어떤 장면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강아지처럼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그냥 여기까지 온 겁니다. 또 특별한 메시지보단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로 관객들이 공감과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며 꼭 극장에서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한 주 내내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한낮에도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특히 해가 지는 퇴근길 이후에는 칼바람이 더욱더 심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주말과 휴일까지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안팎으로 추위가 꺾이지 못하겠는데요. 길게 이어지는 찬바람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외출하실 때는 종일 추운 날씨에 대비해서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2월 하순에 접어들었지만 계절은 여전히 겨울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파경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에서는 오늘 아침 영하 18도 안팎의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한낮에도 서울이 2도, 광주 4도, 대구 5도에 그치겠고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3도에서 4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연일 맑은 날씨에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대면서 건조특보가 곳곳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건조경보가 내려진 동해안 지역에는 산불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주말과 휴일 서해상에 구름이 유입되면서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비가 내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도 휴일까지 폭설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다음 주 초부터 점차 오름세로 접어들겠습니다. 주말 동안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시거나 산행 가신다면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